엑설런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우수성, 주어진 잠재력을 최대로 발현하는 탁월함을 뜻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9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장부터 10장까지 탁월함의 비밀을 2장에서는 열린 마음을 위한 7가지 자극, 3장은 객관적인 관점을 위한 7가지 프레임, 4장은 비범한 공감 능력을 위한 7가지 제안, 5장 최선을 다하는 7가지 방법, 6장 새 시대의 리더십을 위한 7가지 태도, 7장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위한 7가지 전략, 8장 더 민첩하게 계획하는 7가지 기술, 9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7가지 습관, 10장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시도, 이렇게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녹음해 보았습니다. 엑설런스, 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9가지 능력. 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 이제는 엑설런스를 갖춘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조종대를 잡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이끄는 9가지 잠재 능력. 푸른 옷을 입은 이들의 수고를 덜어주던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이들의 자리까지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무엇으로 그 흐름에 맞설 수 있을까요? 생각이 자본이 되는 시대에선 지식이 아니라 고민의 총량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질문하고 공감하고 성찰하는 힘인 엑설런스를 길러 대체될 수 없는 자신을 만들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송기령 마인드 마이너 그냥 하지 말라 저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츠러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스스로를 갈고 닦아 탁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책은 자극에 반응하는 단순한 삶을 넘어 호기심과 공감과 몰입의 선순환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 뇌 안에 있는 자신을 극적으로 발전시켜 넓은 세상을 품게 하는 비법의 핵심이 담겨 있죠. 뇌과학자로서 올해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바로 이 책입니다. 김대수, 뇌과학자,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 저자. 도리스 메르틴,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전공했고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언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코드를 분석하여 인간의 언어, 비언어적 태도와 개성을 잠재력 성공과 연결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컨설팅과 강연을 해오며 20년 넘게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집필한 20권의 책은 전 세계 1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특히 2020년 국내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아비투스는 전 세계 엘리트의 특징을 낱낱이 분석하여 평범한 사람도 최상층의 아비투스를 갖출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제시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전작이 최상층에 오르는 7가지 자본을 다루었다면 엑설런스에서는 대체되지 않는 탁월함에 이르는 9가지 능력을 제시한다. 인생이라는 비행기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지금 당신은 인생이라는 비행기에 올라타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 세 가지 선택지 외에 다른 자리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아직 스스로를 탁월함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생이든 주부이든 사원이든 관리자이든 상관없이 모두 조종석에 앉아야 합니다. 남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면 목적지까지 안락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분초 단위로 세상이 변하고 있어 직접 조종대를 지지 않으면 언제든 원치 않는 곳에 떠밀리듯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조종사는 비행을 승객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들은 항로와 고도를 결정하고 모든 데이터를 숙지하고 날씨 상황을 주시하고 달라진 비행 조건에 대체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로 사는 사람은 가장 탁월하게 인생이라는 비행을 해내죠. 이 책은 앞으로 삶의 조종대를 직접 잡게 될 모든 일을 위해 썼습니다. 지금까지 승객이었다고 해도 조종석에 앉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탁월함에 다가선 셈입니다. 저는 아비투스를 집필하며 많은 이가 더 높은 곳으로 손쉽게 도달하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한국 독자들에게도 다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보답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이젠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또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탁월함이란 날개를 달고서 말이죠. 그렇다면 엑설런스, 즉 탁월함은 대체 무엇일까요? 탁월함은 평범한 이들은 감히 이룰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목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탁월함을 깨닫고 탁월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가능성이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같은 기술 덕분에 과거에는 유토피아처럼 여겼던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틱톡, 혹은 내 마음까지 읽어내는 에어러블 기기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혁신을 성공시키는 것은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도구일 뿐이고 실제 혁신의 원천인 기발한 아이디어는 바로 인간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사고의 틀 안에만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탁월함은 특출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탁월해지고 더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앞으로 설명할 열린 마음, 성찰, 공감 등의 9가지 능력을 갖추고 발현한다면 말이죠. 저는 엑설런스를 통해 모두가 자신을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호기심 많고 더 민첩하고 더 유연하고 더 끈기 있고 더 우수한 리더와 동료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탁월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탁월함을 깨닫고 이를 체화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던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도전을 멋지게 극복하는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연 나도 평범함을 넘어 탁월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있다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땐 반드시 그렇다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함의 기적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가까이 있죠.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시간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용기와 빛이 가득하기를. 도리스 메르틴 2022년 1월 바트 아바흐에서. 목차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차례 한국어판 서문. 인생이라는 비행기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1장 오직 탁월한 존재만이 대체되지 않는다. 2장 열린 마음. 호기심은 초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탁월함의 비밀 1. 열린 마음을 위한 7가지 자극. 3장 자기 성찰. 나의 소망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탁월함의 비밀 2. 객관적인 관점을 위한 7가지 프레임. 4장 공감. 깊은 이해심은 혁신을 창조한다. 탁월함의 비밀 3. 비범한 공감 능력을 위한 7가지 제안. 5장 의지. 탁월함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탁월함의 비밀 4. 최선을 다하는 7가지 방법. 6장 리더십. 지시하지 말고 영감을 불어넣어라. 탁월함의 비밀 5. 새 시대의 리더십을 위한 7가지 태도. 7장 평정심. 감정을 다스려야 본질에 이를 수 있다. 탁월함의 비밀 6.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위한 7가지 전략. 8장 민첩성. 계획만 따르지 말고 변화에 반응하라. 탁월함의 비밀 7. 더 민첩하게 계획하는 7가지 기술. 9장 웰빙. 때때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아라. 탁월함의 비밀 8. 생산성 향상을 위한 7가지 습관. 10장 공명. 혁신은 홀로 태어나지 않는다. 탁월함의 비밀 9.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시도. 마치는 글. 탁월함의 기적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1장 오직 탁월한 존재만이 대체되지 않는다. 완벽함이 아닌 탁월함으로 가는 법.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늘 탁월하도록 관리했다. 미셸 오바마. 탁월함.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단어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레타 툰베리. 나는 이들을 떠올리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만인의 모범이 된 이들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당신의 이름은 절대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과 연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음속에서라도 잘 연결하지 않는다.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존경받는 교사, 인정받는 의사, 숙련된 IT 전문가조차 탁월하다는 표현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여긴다. 디지털화, 기후변화 같은 메가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사람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VUCA 세계가 도래했다. VUCA란 병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로 21세기의 일사분계를 요약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얼마 전까지 유토피아처럼 보였던 일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런 메가트렌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산업 역사상 가장 큰 4차 산업혁명이 삶의 규칙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오늘은 부차적이었던 일이 내일의 표준이 될 것이다.
컨설턴트 헤르만 쉐러는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과거는 더 이상 미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엄격한 서열체계, 표준화된 솔루션 같은 낡은 방식의 전성기는 끝났다. 지금까지는 소수에게만 필요했던 탁월함이 이제 모든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해졌다. VUCA에는 VUCA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빌 조지 교수가 한 말이다. 빌 조지는 VUCA라는 네 글자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요구하는 것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비전, 이해, 용기, 적응력이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이 알고 개별 요인을 깊이 이해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용기 있게 결단하고 예상하지 못한 전개에 재빨리 적응하여 생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포르츠하임 대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교수 볼프강 헨젤러는 모든 차원에서 열린 가능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평범한 업무용 휴대전화도 민첩한 사고와 결합하면 업무 과정 자체가 바뀐다. 인공지능에도 감성적 탁월함이 필요하다. 캡제미니 연구소는 11개국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과 관리자 2,000명 이상에게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공 자질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리자의 4분의 3과 직원의 절반이 인간관계, 공감, 윤리, 자제력, 소통, 회복 탄력성 등 정서적 자질을 꼽았다. 즉, 분야와 직무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본 것이다. 감성 지능이 높은 직원의 수요가 향후 5년 동안 약 6배 증가할 것이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하고 윤리적 회색지대를 잘 분간하고 자신과 다른 타인과도 잘 공감하고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는 직원은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체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더 성공적으로 대처한다. 모든 분야에서 말이다. 빌 게이츠 역시 30년 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IQ가 높으면 무슨 일이든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종류의 영리함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내가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직장 생활에서 감성 지능이 필수 요소로 통한다. 새로운 탁월함은 어떻게 만드나? 당신이 VUCA 세계가 요구하는 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애쓸 때 회사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탁월함은 스스로 성취해야 한다. 제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났고 재능이 많더라도 탁월한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략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서적 역량의 중요도가 약간 달라졌다. 공감과 의지력 같은 불변의 가치는 순위의 변동이 없지만 개방성, 민첩성, 리더십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우선순위에 등장했다. 나는 이 책에서 탁월함에 필요한 동력 9개를 다룰 예정이다. 이 9가지 동력은 당신의 정신을 무장시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과감한 시도를 하고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열린 마음. 모험을 즐기는 사람은 소수이다. 대부분은 변치 않는 똑같은 생활을 원한다. 그러나 디지털화란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디지털화는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고 조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자기 성찰. 디지털 시대에도 실력자의 수요는 그대로이다. 심지어 많은 결과물이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구현된다. 물론 이는 자신과 자신의 과제를 잘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찰 단계는 행동 단계와 똑같이 비즈니스에 속한다. 성찰 없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 공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기. 오늘날만큼 이 능력이 중요했던 적이 없었다.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채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하기. 타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감지하는 사람만이 생산적 관계를 맺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며 추종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의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 명성, 직업적 성공만을 볼 뿐이다. 그 뒤에 있는 노력은 잘 보지 않는다. 휴가 때도 연습을 쉬지 않는 음악가나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인명구조원, 창업 단계부터 늘 최선을 다해 혁신을 이룬 최고 경영자,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없으면 최고의 재능도 평범함에 머물고 만다는 것을 잘 안다. 리더십. 당신이 아직 리더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이 성공이다. 당신이 리더라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성공이다. 미국 경영자 잭 웰치가 한 말이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도 독려한다. 그들의 권위는 힘있는 직책보다는 비전과 긍정적 의사소통, 정직성에서 나온다. 평정심. 감정은 매우 높은 순위에 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스트레스와 조급함, 과도한 자기애는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더불어 살며 서로에게 힘이 되려면 정서적 주권을 가지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선의, 관용, 기쁨, 연민처럼 협력과 공존에 도움이 되는 감정을 앞에 둬야 한다. 민첩성. 낯선 바다에서 방향 찾기, 자신의 위치를 재빨리 파악하기, 상황이 바뀔 때 냉철한 머리 유지하기, 완벽에 집착하지 않기, 적응하고 개성하는 법 익히기. 민첩성은 현재 탁월함을 위한 9개 동력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자질이다. 웰빙. 최고의 성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수록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굳건히 버틸 수 있다. 그러므로 평안은 탁월한 성과의 보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공명. 영감을 주는 강렬한 만남은 창조성과 혁신 능력을 강화한다. 축구단이든 실내악단이든 가족이든 프로젝트 팀이든 공명은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게 한다. 전혀 다른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공명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앞으로 다뤄지는 9가지 동력을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빠르게 훑어본 뒤에 마음이 가는 곳부터 읽기 시작해도 된다. 어떤 경우든 탁월함을 위한 9가지의 역량은 전략과 가능성이 가득 찬 흥미진진한 세계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모두 자기 안에 탁월함을 위한 도구를 갖고 있다.
한 걸음 내디뎌 스스로를 뛰어넘거나 최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삶이 얼마나 비범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 세계 100대 기업가, 핀테크 창업자나 올해의 경영자일 필요는 없다. 2장 열린 마음. 호기심은 초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MZ세대에게도 부족한 것. 198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 어떤 세대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았고 국제적 시각을 가졌으며 일과 삶의 새로운 방식에 열린 세대로 통한다. GDI 연구소에 따르면 그들은 새로운 앱과 기술에 매우 개방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메르크와 학제간 통합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호기심 연구에 따르면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4세대 중에서 이제 막 직업 활동을 시작한 Z세대가 호기심 총점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사람의 제안에 길을 열었으며 이 부분에서는 심지어 다른 모든 세대를 이겼다.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늙음과 젊음에 관한 모든 예상과 반대였다. 젊은 세대는 많은 부분에서 앞서지만 그들의 개방성은 여러 이유로 제동이 걸린다. 첫째, Z세대는 좋은 삶에 대한 뚜렷한 상을 갖고 있다. IUBH 국제대학교의 주자네 베리 교수가 그 공통 분모를 정리했다. 안정된 직업, 안전, 일과 삶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가능한 한 비대면이어야 한다. Z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이런 모습이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일반 대중에 비해 더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2019년 딜로이트 밀레니얼 설문조사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젊은 세대는 다른 모든 세대보다 기후변화와 테러를 더 많이 걱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체될 것을 두려워한다. 셋째, 독일의 Z세대는 인생 목표가 부모 세대와 맞닿아 있다. 결혼과 여행이 가장 큰 꿈이다. 부유함, 내 집 마련,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 같은 야망은 다른 국가의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넷째, Z세대는 도덕성을 높이 평가한다. 미디어와 사회의 기대에 맞게 자신을 연출한다. 그리고 당연히 가부장적,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사고를 싫어한다. 늙은 백인 남성의 견해는 당연히 Z세대와 맞지 않는다. Z세대는 무엇이 수용할 만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명확히 인식하는 이른바 워크니스, 각성을 기반으로 사고한다. 차이와 생소함에 관심이 있어야 혁신도 가능하다. 이런 관심은 과거에서 더는 미래를 추론할 수 없을 때 특히 더 필요하다. 예술가 올라프르 엘리아소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와 마찰할 때 창조성이 생긴다. 새로움에 적응하려 애쓰는 사람만이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다. 3장 자기 성찰. 나의 소망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공감, 깊은 이해심은 혁신을 창조한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감수성이 모든 상황에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서든 뉴노멀에서든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개인의 기분과 사회 흐름에 세심히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공감의 3가지 측면. 공감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어 감정이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다른 사람과 집단의 감정, 생각, 관점을 그대로 공유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를 뜻한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이입하여 함께 기뻐하거나 괴로워한다. 인지적 공감은 정서적 공감과 다르다. 이때는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입장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을 포괄적으로 조망한다. 사회적 공감이란 프로젝트 팀부터 수백만 고객이나 유권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집단의 분위기와 태도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공감은 좋은 사람의 특징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면만 본다는 뜻도 아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공감 능력으로 무장한 관리자는 팀원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공감 능력으로 그는 어느 직원이 프로젝트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어느 직원이 방해되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한다. 정서적 공감은 연민과 세심함의 일반적 기대를 채워주지만 인지적 사회적 공감은 냉철한 머리와 비즈니스 사고를 아주 잘 통합한다. 우리가 공감에 소홀한 이유. 공감은 고객 응대와 제품 설계, 그리고 혁신 추구의 영감을 얻는 원천으로 통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공감을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음은 잘 알지 못한다. 주요 원인은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데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우리는 실제 아는 사람과 소통한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설러는 이런 상호작용에 잠재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사이버 탈억제성 혹은 인터넷 탈억제 효과라고 불렀다. 지금 모든 직종과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감정이입 능력이다. 점점 놀랍도록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성능보다 더 우월한 뭔가를 우리가 아직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다. 기술 도구는 진정한 인격적 도구가 아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으로 채워진다. 사람을 얻는 공감의 힘. 표준화된 공감은 좋은 시작일 수 있지만 예상 가능한 상황에만 한정된다. 모두를 똑같이 대함으로 조건이 맞을 때만 통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 동기, 두려움을 이해하려 애쓰고 감정이입이 가능할 때라야 상호작용에서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상대성 이론 외에도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해 명언을 남긴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포시즌스 호텔의 특징은 고객의 아주 황당한 요구도 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호텔의 운영을 총괄하는 크리스티안 클러크는 이런 서비스를 대본 없는 고객 서비스라고 부른다. 고객의 요구를 세심하게 들어주기 위해서 직원이 재량껏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본 없는 고객 서비스는 사람들이 대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고객들은 산만하고 신경질적이며 때로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조차 모른다. 포시즌스 호텔의 직원들은 까다로운 연인 혹은 세상과 동떨어진 시각을 가진 할아버지를 마주하듯이 아주 관대하게 고객을 대한다. 포시즌스는 세 가지를 기둥으로 삼는다. 성격, 권한 부여, 그리고 고객 입장 되기 정책이다. 성격. 포시즌스는 경쟁이 치열한 직책의 적임자를 선정할 때 전문 역량보다 성격을 더 중시한다. 프런트 직원은 재량껏 할 수 있는 여지와 자원을 보장받는다. 기존의 규정을 넘어서더라도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고객 입장 되기 정책. 포시즌스 호텔은 직원에게 직접 호텔 고객이 되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자기 공감이라는 심리학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직원은 고객이 되어 포시즌스의 탁월한 서비스가 어떤 기분을 주는지 체험한다. 공감은 어떻게 혁신과 성장의 동력이 되는가? 공감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5년 안에 3배 넘게 오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와 견줄 만하다.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덕분이다.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태어난 이 컴퓨터 공학자는 독일 잡지 T3N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업을 아주 올바르게 이끌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워지지 않은 고객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혁신의 씨앗이다. 나델라는 젊은 개발자 시절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사 면접을 보면서 처음으로 공감이 훌륭한 혁신 및 경영 도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운영 시스템에 관한 전문적인 대화 끝에 면접관 한 명이 다음의 질문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교차로에서 한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델라는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고 여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나델라에게 깨달음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 면접관이 나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충고 하나 할까요? 공감 능력을 더 키우셔야 합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단 일으켜주고 달래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를 부르셔야죠. 몇 년 뒤에 나델라의 아들은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아들과 살면서 나델라는 공감과 연민의 깊은 의미를 배웠다. 고객의 욕구를 중심에 두는 사람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는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정서적 공감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같이 느낄 뿐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의식적으로 사람과 상황을 찬찬히 파악할 줄 안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이기적이고 조급하게 만든다. 시간 압박, 지위 불안, 경쟁심 혹은 자신의 목표가 멸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감하는 태도의 가장 나쁜 조건이다. 반면 스스로 평안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더 많은 이해심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고의 상태일 때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만남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아무런 평가 없이 상대의 욕구와 감정에 공감할 확률이 가장 높다. 공감은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이렇듯 공감은 아주 간단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기업과 관리자들이 때때로 외계인처럼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분위기 변화와 트렌드를 재빨리 인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당연한 반응조차 예상하지 못한다. 2020년 4월 코로나 셧다운의 최종점이었다.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 헤르베르트 디스는 뉴스 앵커의 질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며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연히 안 사실인데 폭스바겐은 2019년에 200억 유로를 벌어 가장 성공적인 해를 기록했었다. 남들보다 더 든든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면 자기 비상금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수많은 중소기업과 1인 자영업자들이 현재 하는 것처럼.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앵커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폭스바겐이 혹시 수십억의 배당금을 삭감할 수 있겠냐고 불쑥 물었다.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는 이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건 역시 깊이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최후의 수단? 헤르베르트 디스 같은 경영자들은 고객과 직원의 욕구가 아니라 결산과 벤치마킹이 중요했던 시대에 경영학과 공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반 대중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아내는 감각이 중요하다. 특히 최고 경영자들과 이들의 이미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 분위기와 추세를 미리 파악하고 그것이 주류가 되기 훨씬 전부터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여행하는지 같은 사실뿐 아니라 어떤 트렌드와 가치가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나 기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이 뛰어오르는지 감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슈퍼 히어로 수준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고객, 주주, 인재들은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잠시도 참지 못한다. 2018년 딜로이트 밀레니얼 설문조사가 보여주듯이 업무 내용과 정치 성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특히 20대에서 40대는 회사와 고용주에게 곧바로 등을 돌린다. 또한 그들은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을 두는 기업과 브랜드를 싫어하고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이며 사회 참여적인 사람을 높이 산다. 경영진의 80%는 자기 브랜드가 고객의 가치관과 소망을 충족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소비자의 15%만이 그것에 동의한다. 탁월함의 비밀 3. 비범한 공감 능력을 위한 7가지 제안.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 공감을 감수성의 풍부 정도로 여겼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에바 쾌펜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르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타인을 대한다. 올바른 공감은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바르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동맹을 다지고 분노를 제어하고 직원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며 소비자와 인재를 끌어당긴다. 게다가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을 꿰뚫어 볼 수도 있다. 다행히도 공감 능력은 신체 단련과 같아서 단련할수록 더 강해진다. 1.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자. 공감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자기 공감을 거쳐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만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호구가 될 필요는 없다. 인지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 정서적 공감의 차이는 명확하다. 심지어 이 셋은 신경생리학적으로도 구별된다. 탁월한 사람은 3가지 공감을 통합한다. 3. 마키아벨리와 테레사 수녀 사이에서 균형을 잡자. 인지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은 높게, 정서적 공감은 낮게 표현하면 당신은 객관적이고 쿨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모든 상황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지적 공감만으로는 마키아벨리처럼 보이거나 더 나아가 비호감이 될 수 있다. 4. 공감을 연습하자. 공감은 교과서적 학습 방법, 즉 반복, 연습으로만 배울 수 있다. 비록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심사를 생각하는 일이 완전히 낯설더라도 반복하고 내면화하여 2번째 본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5. 공감의 적을 인지하자. 피곤하거나 아프면 우리는 대개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에게만 공감한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떠오르는 말과 결정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권한다. 6. 다양한 환경에 나를 던지자. 기혼 혹은 미혼, 토박이 혹은 이주민, 우리는 비슷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공감한다. 나와 견해나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과 적게 교류할수록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폴란드 사회심리학자 헨리 타지펠은 이를 유명한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최대한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 분류했다. 예를 들어 파울 클레와 칸딘스키 중 어느 화가를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다. 몇 분 뒤에 벌써 각 집단은 우리 정서를 형성했다. 대다수는 이런 선입견을 자각하지 못한다. 선입견을 자각한 다음 의식적으로 이해심을 발휘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특별 대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종의 차별이다. 이런 선입견을 없애려면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취향, 다른 사고 패턴을 가까이 두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 멈추자.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모호한 아이디어를 집단에 내놓으면 다른 누군가가 즉시 해답을 내놓는다. 우리는 함부로 조언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 우리의 격려와 비판은 좋은 의도이며 정당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공명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우리도 느낄 때 비로소 공명한다. 이것은 나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에야 가능하다. 다른 가치와 마찬가지로 공감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버락 오바마의 메시지다. 고도로 발달한 공감을 기본 장비로 갖는 경우는 드물다. 탁월한 공감 능력을 원한다면 공감을 생활화해야 한다. 5장 의지. 탁월함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엄청난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대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낸 후에 성공이 온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의 배우 메릴 스트립은 이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대답했다. 끈기, 그리고 품격이 필요하다. 탁월함의 비밀 4. 최선을 다하는 7가지 방법. 1. 겁내는 일에 익숙해져라. 2. 탁월함에는 끝이 없다. 3. 우선순위를 정하자. 4. 노력을 측정하자. 5. 성공 경험에서 힘을 얻자. 6.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자. 7. 자기 자신을 의심하자. 6장 리더십. 지시하지 말고 영감을 불어넣어라. 탁월함의 비밀 5. 새 시대의 리더십을 위한 7가지 태도. 1. 리더답게 소통하자. 소통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 역량이다. 2. 언행일치. 리더는 길을 알고 길을 가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단순한 공식이지만 이 공식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3. 긍정 에너지를 확산하자. 탁월한 리더는 분위기를 압도하지 않고 지휘자처럼 톤을 조절한다. 사람들은 리더의 행동과 기분을 관찰하고 리더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기준 삼는다. 4. 올바른 일에 앞장서자. 탁월한 리더는 확실한 윤리적 기준을 세운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직원과 팔로워의 행동에도 책임을 진다. 5. 자기 성찰을 하자. 탁월한 리더십에는 봉사의 측면이 있다. 다른 사람을 지적으로 자극하고 더 까다로운 업무로 성장시키려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6. 의도와 행동을 분리하자. 리더는 초인이 아니다. 리더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모든 사람처럼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쇼타임을 안다. 구내식당, 파티, 주차장 등 어디에서나 그들은 무대에 오르고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행동을 조정해야 한다. 7. 이미 실현한 것처럼 말하자. 정치 경제계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환과 변화를 자주 맹세한다. 그런데 그런 연설에서 새로움은 종종 위협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개선 메시지는 방어 본능과 두려움을 깨우기도 한다. 이를테면 녹색당 대표 로베르트 하베크가 말한 언어의 구성 기능을 기반으로 마치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대화와 화상회의, 게시물에서 그들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위해 힘쓰며 어떤 발달을 좋게 평가하고 어떤 행동 방식에 보상을 주는지 알린다. 독일 보다폰 최고 경영자 하네스 아메츠 레이터는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 봄에 이런 글을 올렸다. 여러분은 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고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여러분은 현재 아주 시급한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합니다. 친애하는 기술팀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팀에게는 인정인 동시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탁월한 리더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 7장 평정심. 감정을 다스려야 본질에 이를 수 있다. 가장 유용한 감정. 리더가 초대형 책상 뒤에 숨듯 합리성 뒤에 숨던 시대는 끝났다. 감정 상태는 비즈니스 삶의 일부이다. 업무와 목표에 감정이 연결되면 관리자와 직원 모두 일을 더 잘한다. 8장 민첩성. 계획만 따르지 말고 변화에 반응하라. 9장 웰빙. 때때로 멈춰 서서 자신을 돌보아라. 10장 공명. 혁신은 홀로 태어나지 않는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 받아들이려는 자세에서 탁월함이 생긴다. 힘이 기하급수로 세지는 비결.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세상과 관계 맺는 고무적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공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로자는 이 용어를 라틴어 같이 진동하다, 메아리가 울리다에서 가져왔다. 공명이란 진동할 수 있는 독립된 두 물체 사이에 잠재된 힘을 뜻한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공명할 때 더 높이 도약한다. 비록 공명을 계획할 수는 없더라도 일단 공명에 성공하면 많은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탁월함의 기적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CNN 앵커 앤더슨 쿠퍼는 탁월한 저널리스트로 통한다. 그는 방송과 보도로 에미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 특히 2010년 포르토 프랭스의 지진 보도로 IT에서 공로 훈장을 받았다. 2020년 11월에는 CNN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스릴 넘치는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 중에 분노를 표했는데 이를 통해서 CNN을 보지 않는 사람조차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쿠퍼를 분노하게 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였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결국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는
자기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벌렁 자빠져서 허우적대는 뚱뚱한 거북이처럼 떼를 쓰는군요. 쿠퍼가 논평했다. 쿠퍼는 수백만 시청자가 아마 하고 싶었을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틀 후 그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휘 선택을 철회했다. 잘못된 어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날의 나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탁월함은 영감을 주는 단어이다. 다양한 해석과 구성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허용 때문에 영감을 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을 한마디로 미덕이라 부른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상 행동 말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머리에 쓰고 있는 월계관에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해내고 실현했든, 우리가 얼마나 우수하고 높은 위치에 있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직 발전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 앤더슨 쿠퍼가 스스로 발언을 철회하고 후회한다고 발표한 이유는 실언 때문이 아니다. 일반적 잣대에 따라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현직 대통령의 강력한 항의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그가 자신을 성찰했고 그 결과 자신의 탁월하지 못한 행동을 후회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쿠퍼는 자신의 가치관에 부응하지 못했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후의 진실을 규명할지언정 외모를 비하해서는 안 되었다. 물론 후회하고 발언을 철회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곤혹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자세가 다시 최고의 품격을 증명한다. 과열된 표현의 철회에는 탁월함의 많은 자질이 담겨 있다. 쿠퍼는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다. 깊이 생각하기, 감정 조절하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기, 자신을 극복하고 바꾸기, 끝으로 이 모든 것으로 모범이 되기. 공개 사과는 효과를 남기고 개별 사례에서 탁월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탁월함의 기적이다.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실현할 수 있다. 탁월함은 최고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탁월함이란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 안에서 최선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작게 혹은 크게, 인격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사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취하는 태도나 활동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와 환경을 돌볼 때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더 단순하고 탁월한 해결책이 언제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초인적 능력이 필요치 않다. 경영의 대가 톰 피터스에 따르면 탁월함은 당신이 앞으로 5분 동안 하는 행동에 달려있다. 탁월함을 결정하는 그 5분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정상에 오른다. 어쩌면 우리는 돈이나 지위, 명예 같은 성공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확언하건대 우리 안에 잠재된 탁월함을 발휘한다면 더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탁월함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VUCA 세계에서 우리 행동과 아이디어는 더 큰 그림을 그린다. 디지털 가능성은 재능과 전문 지식, 그리고 인간적 모범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예전 세대 대부분은 지금의 이런 특권을 그저 꿈만 꿀 수 있었다. 우리 각자가 보통의 삶을 살지 아니면 탁월한 삶을 살지 결정하는 순간,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더 많은 차이가 생긴다. 만약 개개인의 행동이 개선되면 세상도 개선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중 한 명인 유발 노아 하라리가 말했다. 개인의 탁월함은 기회이다. 우리 뜻대로 세상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일에 동참하자.